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우리 뭐 항상 보면 뉴스를 보면은 뭐 FED, 뭐 FOMC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도대체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좀 생소한 단어죠. 생소한 단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듣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6월 미국 FOMC 정례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조기 긴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그 주식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은 뭐 연준, 뭐 FOMC, 뭐 테이퍼링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린이 분들이 이런 용어가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본인도 처음에는 뭐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주식에 투자하는데 왜 미국 상황을 뭐 알아야 하느냐, 뭐 그렇게 뭐 되묻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하여튼간 그런 우리가, 그런 이해를 못하면은 나중에 좀 더 큰 투자를 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경제 정책은 그 글로벌 증시 전반에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이제 투자한 기업 주가에도 영향을 이제 주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특히 미국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용어들, 그런 내용들, 언어들하고 일단 그런 어휘들은 좀 어떻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야지 우리들이 나중에 좀 어떻게 혼란도 안 가고 좀 그나마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첫 번째 보면은 이제 FOMC라는 용어가 나와요. FOMC. 도대체 FOMC가 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FOMC. 준일이 분들은 보통 연방준비제도죠. 연방준비도가 이제 FED라고 하거든요. FED하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게 FOMC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거를 좀 헷갈립니다. FOMC하고 FED하고 좀 헷갈린다. 응? 헷갈리죠. 사실 FOMC를 이해하려면 먼저 연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연준. 연준이 뭐냐? FED죠. 이게 연준인데 연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준은 그 미국의 통화금융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통화금융정책. 통화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곳.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역할을 하냐. 연준이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미국의 미국은행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 연준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앙은행 명칭은 뭐 한국은행이죠. 뭐 일본은행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보통 그 나라 이름 따가지고.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을 지칭할 때는 은행이라는 표현 대신 연준이라는 명칭만 씁니다. 연준이라는 명칭을 쓴다. 미국은. 그래서 연준. 하여튼 연준이라는 하나의 큰 시스템 아래 몇 개가 있냐? 12개가 있다 하더라. 12개.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어요. 12개의 연방준비은행과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있어요. 12개가 있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있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연준 밑에는 연방준비은행 12개가 있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있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 우리나라에는 그 중앙은행이 한국은행 다 한 곳뿐인데 미국은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은행이 12곳이나 됩니다. 12곳이 되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51개의 주로 돼 있어요. 51개의 주로. 근데 이를 12개의 연방 준비구로 구분하고요. 그 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을 두는 식입니다. 연방은행 준비은행을 준다. 그래서 각각의 연방준비은행은 해당 연방준비구에서 달러화를 발행하고 시중은행들을 감독하고 법정 지급
법정 지급 준비금을 보관하는 등 약간 독자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그렇게 수행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종의 중간관리자다. 중간관리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또 다른 기구는 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있어요. FRB라고 하는데 그 보면은 그 연방준비은행의 관리감독기관이에요. 연방준비은행의 관리감독. 이 사회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구나. 그래서 연방준비은행들의 그 재할인율, 뭐 지급준비율 이런 것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재할인율하고 지급준비율을. 그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 쉽게 말해서 여기에는 이 사회에는 7명으로 되어 있어요. 7명. 이들은 모두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장이 있겠죠. 의장. 그 사람이 바로 현재 주식 관련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제롬 파월이에요. 제롬 파월. 그 사람이 의장이다. 제롬 파월. 그래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연준의 역할은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오죽하면은 연준에 맞서지 마라. 그런 격언이 있죠. Don't fight the Fed 이렇게 해가지고 연준에 맞서지 마라.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좀 내용 자체가 좀 뭐 과격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참 오묘한 그런 격언이 있어요.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은 그 연방제도이사회 그 의장이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또 위원장이기도 해요. 이 시장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제롬 파월이 양쪽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 FOMC는 그 중앙은행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통화정책이 만들어져요. 여기서부터 통화정책. 통화정책이 만들어진다. 그 기준금리를 비롯해가지고 자산 매입 규모나 하여튼 뭐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연준 산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FOMC가. 우리로 따지면은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그렇게 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됩니다. FOMC는 우리 한국은행 그 아래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그 FOMC는 6주마다 한 번씩 1년에 8번의 정례회를 가죠. 8번의 정례회의를 갖는다. 8번에 갔는데 보통 6주마다 한다. 6주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릴지 뭐 내릴지 또는 동결할지 뭐 그런 여부를 결정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FOMC의 금리 결정은 글로벌 증시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최대 관심사. FOMC 금리 결정. 진짜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궁금해요. 참고로 이야기하면은 한국은행은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금통위 회의를 해요. 매달 둘째 주 목요일. 거기도 7인의 현자로 불리는 뭐 7명의 금통위원이 모여서 이제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죠. 둘째 주 목요일에. 그럼 FOMC는 몇 명이 하냐? FOMC는 12명이 머리를 맞대요. 12명. 12명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댑니다. 12명이 모여서 이제 12명이 하는데, 위원회 그 7명은, 구성 7명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위원이에요. 여기 7명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 위원들이 하고 있고, 이거 뉴욕 연준의 은행 총재가 당연지로 포함되는 뉴욕 연준 은행 총재가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4자리는 누구냐? 나머지 4자리는 그 지역 준비 은행의 총재가 들어가는데 이제 순번제로 1년에 임기가 들어가요. 1년씩 임기가 합니다. 1년씩 임기로 해가지고 순번제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FOMC는 12명인데 다시 말하면은 7명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의 그 위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뉴욕 연준 은행 총재는 당연직이고, 나머지 4명은 그 11명의 그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돌아가면서 한다. 1년씩 임기를. 특히 3, 6, 9, 12, 12월에 FOMC를 마친 다음에는 점도표라는 것도 발급해요. 점도표. 이 점도표는 그 FOMC 위원들이 익명으로 제시하는 금리 전망치예요. 금리 전망치.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가 적당하다 생각하는지 묻고 위원들이 이를 도표에 점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도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점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느냐를 통해서 기준금리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정리한다면 그 연준 산하에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가 있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FOMC에서 결정된 통화나 금리 정책을 각 연방준비은행이 수행을 하고요. 그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를 관리 감독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뭐 어렵지는 않지 않느냐? 여러분들 뭐 대충 이해는 되겠죠? 현재 그 연준은 그 테이퍼링 논의를 공식한 상태예요. 테이퍼링이 뭐냐? 양적 완화의 점진적인 축소, 돈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그 왜 미국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하냐? 이제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단순히 생각한다면은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그냥 한국은행 금통위만 챙기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0에서 한 0.25% 정도 됩니다. 0.25%. 한국의 기준금리는 한 0.5% 정도 되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2%까지 올린다. 2%까지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을 다시 또 빼가지고 미국으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커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 금리 많이 주니까 돈 빼가겠죠. 그럼 단순 계산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요.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가지고 인전 미국에 투자하면은 1.5%의 그런 차익을 맛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빼가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막 이탈할 수 있어요. 막 빠져나가는 거라고. 국내에서 막 달러 빠져나가면은 환율이 막 오르겠죠. 환율 오르고 원화 가치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럼 결국 우리 증시는 악재로 가는 겁니다. 악재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를 보면은 대략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연준 의장이었던 제니 델런 현재 미국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언급했어요. 양적 완화 기조에 마침표를 찍겠다 밝혔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썰물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쫙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결국 그때 2100에서 막 한 방에 1800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쫙 내려갑니다.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시 따라 올려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올리면은 우리도 금리 올려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참 보면은 흥미롭죠. 현재 0%대 금리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시중금리가 역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고 할 겁니다. 그죠? 금리 싸니까. 근데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거나 가상화폐 등을 매수해서 단 3%만 정도만 수익을 내도 이득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의 흐름이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막 몰려요. 금리가 싸니까 돈이 이제 막 말 그대로 뭐 시중으로 가는 거죠. 시중이나 뭐 주식 같은데 뭐 이렇게 리스크 있는 데로 많이 가요. 돈이 금리가 싸니까 이쪽으로 막 빠집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금리 오른다. 그러면 주식처럼 악영향 가겠죠. 이게 바로 이제 뭐 주가와 금리의 관계다. 그럼 다시 또 반대로 가는 거죠. 또 다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뭐 선제적으로 인상하지는 않겠다고 밝히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벌써부터 이제 조급함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어져온 초저금리의 시대가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 FOMC의 그 한마디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챙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FOMC 하는데 도대체 FOMC가 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었죠.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제 금리를 가지고 하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가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자료를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번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연방준비제도 FED 밑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어요.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12개가 있고 그 옆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좀 그나마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